31페이지. 또 이제 땅을 팝니다. 자, 땅을 봤더니 땅은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항상 잘 나와요. 사질토, 점성토. 특징을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땅이다. 이상적일 때는 여기 흙이에요. 흙이며 밑에 받쳐주는 힘.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 작용, 반작용. 아래쪽으로 가면은 위쪽으로 받쳐주는 힘들이 존재하더라. 이상적인 것. 근데 얘가 사질토와 점성토에서는 특성을 달리 하더라. 먼저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흙이 있더라. 그럼 얘네들을 하중을 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어떻게 힘을 받게 되냐면 여기 온 힘을 다 받고 양 사이드에서는 중앙에서는 힘을 적게 받더라. 그래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더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받쳐줌이 있어 힘이 있어서 땅이 흙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는 힘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웅덩이가 파이거야. 흙 같은데 진흙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진흙 같은 데 가보시면 뭐 논바닥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중앙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균등하게 힘을 받지 못하고 점성토는 가운데가 적게 받아요. 중앙이. 그래서 밑에가 이런 형태를 형성될 수 있고,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점성토와 반대입니다. 흙이 있더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는 온 힘을 다 받고 양단부에서는 힘을 조금씩 적게 받더라.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모래는 어떻더라? 위에 하면은 스르르륵 스르르륵 흘러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암기할 걸 최대한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최대한 이해시키고 이렇게 시각화시키고 연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바닥, 점성토 논바닥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물이 조금 가운데 딱 고이죠. 중간 힘을 적게 받아서 그래. 양단부 힘 많이 받고 중간에 적게 받고. 모래 중앙에는 온 힘을 다 받는데 양 사이드에서 적게 받다 보니까 모래는 이렇게 흘러내리죠. 31페이지 20에 갈로 1 점성토, 갈로 2에 사질토 형태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쓴다? 중앙부 침하.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양단부 침하. 22일 흙의 성질, 모래, 사질토죠. 점토, 모래. 물 투수가 잘 됩니다. 투수가 좋기 때문에 동결 피해는 작다. 점토는 상대적으로 투수가 안 되고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동결 피해가 크다. 안밀치마, 모래는 순간적으로 확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순간, 점토는 서서히 장기치마. 모래 마찰력이고요. 점토는 찐득하니까 점착력. 점착력은 반대죠. 모래는 거의 없다. 점토는 있다. 투수성, 물이 잘 빠지는 정도. 모래는 잘 빠지니까 크다. 점토는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작다. 마찰력, 모래는 꺼끌꺼끌 하니까 크다. 점토는 작다. (32페이지) 액상화 현상. 집안을 3등분 해볼게요. 하게 되면은 순수 흙, 그리고
순수 흙이 있으며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공기층. 요거를 강극. 액상화라는 것은 물의 비율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22번에 액상화 현상. 모래 집안에서 강극 수압이 상승. 강극이 뭐였더라? 공기와 물 사이. 공기와 물 사이에서 수압이 상승한다는 말은 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강극 수압이 상승할 때 유효 응력이 감소되면서 물이 많아지니까 자기 흙이 없죠. 유효 응력이 감소되면서 흙의 전단 저항이 상실되는 현상이다.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용어 해설 1번의 강극 수압 설명했고요. 2번에 흙의 전단 저항 상실. 23번 지내력 시험. 땅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지내력 시험을 할 때 평판 제하 시험을 합니다. 근데 평판 제하 시험은 그 그림만 보고 어떤 제하판 위에 커다란 적재물을 올려두고 얼마나 땅이 이렇게 점점 가라앉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적재물을 두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갈로 2번의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으로 갈로 2번 집안의 허용 지내력도. 지내력 시험 없이, 이 지내력 시험은 무엇을 말한다? 평판 제하 시험 없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내력 시험 없이 근데 땅의 힘, 지내력을 알고 싶어. 그러면 뭐냐? 집안의 허용 지내력을 판단했더라. 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갖고 판단하는 거더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조금 죄송스러운 말인데 이거 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다 앞에 경, 연, 혈, 자, 홍, 각. 맨 위에 경안반. 요게 장기 응력에 대해서 기준이 이제 외우는 방법입니다. 뗀뗀하다. 4천. 경안반. 연안반 조금 무른 땅으로 왔어요. 얼마 떨어지느냐? 2천. 반 떨어졌어요. 그 다음 연암 중에서도 혈압. 여기 왜 혈만 따로 하냐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혈압은 또 반 떨어져요. 1000. 자갈은 이제 또 조금 달라집니다. 자갈은 얼마냐? 300. 혼합은 무엇이 혼합이냐? 자갈과 모래가 혼합입니다. 얼마냐? 200. 각이라는 것은 각각 자갈만 또는 모래만 또는 점토만 각각을 했을 때는 또 반 떨어져요. 100. 외우는 방법이라 경련, 혈자, 홍각. 4,000원부터 시작해요. 가장 단단해. 가장 단단한 거는 4,000. 연안반 2,000. 혈압 1,000. 여기 이제 자갈부터는 조금 수치가 달라지죠. 자갈 상백. 혼합 무엇이? 자갈과 모래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200. 각각 모래만, 점토만 각각 있을 때는 100. 요거는 장기응력. 옆에 장기응력. 단기는 장기응력을 몇 배 하자? 1.5배. 장기 지내력을 몇 배? 1.5배. 이상하네요. 장기응력보다 단기응력 값이 어떻다? 더 크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 크냐면 장기응력은 그 힘을 버티는 힘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힘이고, 우리도 역기 같은 거 들 때 굉장히 무거운 역기를 100kg짜리를 한 방에 탁 들고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단기적인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힘을 발휘는 1.5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값이 더 작더라. 단기보다는 장기 값이 더 작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모래 섞인 점토 또는 롬 하는 거 있죠. 롬이 뭐냐면 점토 함량이 중간 정도인 토양을 롬이라 해요. 그렇구나 정도.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더니 땅의 힘이 약해. 지내력이 부족해. 지내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밑에 무엇을 박냐면 말뚝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로 3번 말뚝 박기 시험. 어떨 때 말뚝을 박는다? 첫 번째 줄 중간쯤에 땅의 힘이 약해요. 그러면은 말뚝을 박아서 땅 힘이 강한 부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내력이 부족한 땅에 박아서 단단한 암석이 나올 때까지 박는데 몇 개 이상 박자? 3개 이상. 3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말뚝을 박을 적에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최종까지 계속 박는다. 연속 타설을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말뚝을 박을 때 말뚝을 이 땅은 무르지만 조금 더 여기 가면은 뗀뗀한 땅이 있어. 이까지 박아줘야 되는데 말뚝을 박을 적에 중앙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박느냐 아니면은 밖에서 중앙을 들어오면서 박느냐 했을 때는 밖에 먼저 박으면서 중앙으로 들어온다. 동그라미 2번. 말뚝 지지력의 증가를 위해 주위를 먼저 박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점차 들어온다라는 것. 동그라미 3번.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한 말뚝하고 동일한 조건. 3번 이상은 3개 이상은 박아본다. 동그라미 4번. 최적 관입량은 5에서 10배 타격한 값의 어떤 치마량,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니고 평균 치마량, 평균이 포인트입니다. 평균 치마량. 근데 박았는데 6mm가 안 들어가. 6mm야. 그러면 거부 현상. 박으면 안 돼요. 말뚝이 깨지거든요. 그 거부 현상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 나무 말뚝의 경우는 나무 말뚝 부패 방지를 위해 어디까지? 상수면 이하까지. 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나무는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수면 이하까지 깊숙하게 박아주도록 한다. 됐습니까? 24번. 토파기, 토공사 흙파기와 흙마기. 흙을 이렇게 뿌려요. 뿌렸더니 이렇게 쌓아졌어. 요 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마찰력과 중력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가? 무슨가? 휴식각. 이 휴식각이 몇 배? 2배. 무슨가? 경사각. 자연스러운 각, 휴식각. 즉 마찰력과 중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휴식각인데 요 각도의 2배를 하게 되면은 경사각. 경사각까지 땅을 팠는 걸 뭐라 하냐면 오픈컷. 요 경사각까지 땅을 팠는 것을 오픈컷이라는데 이 오픈컷의 단점이 뭐냐면 깊게 팔 수가 없어요. 얘의 단점은 깊게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나온 공법이 2가지. 트렌치 컷, 아일랜드 컷.
휴식각의 2배가 무엇? 경사각. 경사각은 오픈컷이라고 하는데 오픈컷의 단점은 깊이 팔 수가 없더라. 땅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깊이 높이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픈컷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렌치컷과 아일랜드컷. 그럼 트렌치컷은 어떻게 되느냐? 땅이 있을 때 어떻게 파냐면 양 바깥을 먼저 파고 그 다음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 아일랜드컷은 아일랜드가 섬이라는 뜻이죠. 얘는 중앙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 트렌치컷, 오픈컷. 트렌치컷, 아일랜드컷. 오픈컷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렌치컷은 트렌치가 도랑이라는 뜻이잖아요. 도랑을 내는 거야. 양 사이드에다가. 그래서 바깥을 먼저 파고 중앙을 파고, 아일랜드컷은 중간을 먼저 파고 양 바깥에 나가주고. 갈로 1번에 오픈컷 공법. 경사면 이용해서 1번에 휴식각, 2번에 경사각, 휴식각의 2배. 갈로 2번 부분 굴착. 동그라미 1번에 아일랜드컷은 무엇이다? 중앙부터 파고 바깥을 파주고. 35페이지에 트렌치컷은 무엇이다? 트렌치는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가해를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중앙을 파주고. 일단은 안은 팠어. 어쨌든 이 주변은 다 팠다는 말이죠. 여기는 다 팠죠? 땅을 다 팠어. 그럼 땅에 힘이 때문에 측압이 작용하니까 땅이 무너지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땅을 여기 다 팠어. 그럼 주변에다가 흙막이. 여기가 이 땅이 이쪽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주변에 흙을 막는 거, 흙막이. 갈로 3번에 흙막이 공법, 토류판 공법, 흙막이법, 움직임말뚝 공법 다 같은 말. 여기 지금 땅을 팠는 상태예요. 안에는 여기 다 흙이야. 흙. 주변에 흙. 얘를 하든 어쨌든 이 주변은 땅을 다 팠어요. 그래서 땅을 여기 팠어. 그럼 이 측압이 작용할 테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측압이 그래서 야를 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 보면은 무엇을 한다? 버팀대. 버팀대도 두고, 야가 너무 안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야 안에다가 안쪽에다가는 또 격자 버팀대 받쳐줍니다. 근데 이 격자 버팀대를 했더니 야 안에 포크레인이 계속 땅을 파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불편해. 불편해서 얘네들을 조금 빼고, 적당하게 빼고 어스 앵커 쳐준다. 그래서 어스 앵커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안에다가 수평 버팀대를 둘 때 이 수평 버팀대가 아무리 측압은 계속 작용하고 있겠죠. 흙에서. 그럼 야를 안에 버팀대를 이래 넣어두는데 이 버팀대가 밀려서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땅의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럼 야를 벼텨야 되는데 이 아무리 이게 한다 치더라도 이게 점점 올라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수평 버팀대를 설치할 적에는 그걸 감안해서 아래쪽으로 처지게 설치해요. 그래야지 수평이 맞아진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토합이 클 경우에는 안쪽에도 수평 버팀대를 두자. 그 동그라미 기억에 토합이 클 경우 수평 버팀대를 보강해준다. 흙막이로서. 니은 수평 버팀대를 안쪽에 두다 보니까 바깥에서 토합이 계속 작용하게 위로 올라와. 그게 올라오면 안 되니까 요거를 감안해서 아래쪽으로 처지게,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 설치하자. 동그라미 3번 수평 버팀대가 안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굴착 공사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걸려. 그래서 몇 개는 빼고, 그래도 토합이 심하게 작용하니까 뭐를 앵커를 박자.
굴착 장비 활동이 불편하므로 벽체에 앵커를 배치해서 보강을 해주자. 됐나요? (36페이지) 상단에는 앵커 공사했는 그림이고요. 갈로 4번. 최근에 나온 새로운 공법 슬러리월. 여기 주택가야. 집이야지. 그냥 주택가. 옆쪽에 고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안쪽에 그냥 겉으로 보기는 이렇지만 요즘엔 어떻다? 지하 주차장이 사실 이만큼까지 다 뚫려 있죠. 지하 주차장이.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하고 아파트랑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경계면까지 최대한 바짝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차를 많이 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가 지금 땅이 비어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 집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나 보강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벽체를 원래는 토류판, 아까 흙막이 공법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는 벽을 아예 쳐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무너지는 것을 보강을 해주더라. 새로운 벽을 만들다. 요거를 차수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나오다가 20회 때 처음 출제가 됐었거든요. 동그라미 1번 슬러리월 공법 기억 지하실 외벽 먼저 시공함으로써 흙막이 벽 대신 흙막이 벽을 따로 하지 않고 아파트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지을 적에는 아예 이거를 흙막이 벽을 차수벽으로 만들어 줘 버리는 거라. 그래서 다른 주변 집안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동그라미 2번에 탑다운 공법. 요거는 시내를 생각한 도시 안에서 건물이 굉장히 다다다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요만큼 공간에다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 흙막이 벽하고 어스앵커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바닥을 먼저 시공한다. 바닥을 먼저 시공하고 지하로 뚫고 지상으로 뚫고 탑다운 공법. 어디에서? 사람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 대신에 공사비가 어떻다?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나 단기간 공사가 가능하다. 빨리는 할 수 있으나 굉장히 공사 단가는 높아집니다. 시내의 땅을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탑다운 공법의 2번에 기억 연속벽 공법 아래 위쪽으로 니은 어딜 먼저 한다? 1층을 먼저 한다. 1층 바닥부터 구축하고 지하실 아래로 내려간다. 디귿 탑다운 공법의 포인트는 바닥을 먼저 시공한다는 말이에요. 땅부터 파는 게 아니고 바닥을 먼저 시공한다. 바닥을 선 시공하고 리을 두 번째 줄에 공사 기간이 짧다. 그러나 고가화된다. 미음에 도심지에서 해야 된다. 새로운 공법으로서 슬러리월이라든지 탑다운이 있더라. 37페이지에 37페이지에 예제 2번 같이 볼게요.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옳지 않은 것. 1번 RCD 공법.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일단 이럴 때는 일단 놔두고 넘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집안. 요건 뒤에 가면서 할 건데 내가 처음 문제 푼다고 쳤을 때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고 3번 오픈컷. 오픈컷은 경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거랬죠. 공법은 흙막이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고를 기초 파기하는 공법이다. 맞는 말이죠. 4번 슬러리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생각하세요. 슬러리월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 벽체로 활용한다. 흙막이 벽 자체를 벽화시켜버려서 차수벽으로 이용을 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탑다운은 도심지에 사는 거라 했죠. 건물이 다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넓은 작업 공간이 아니죠. 너무 협소한 대지 하다 보니까 고가되더라. 세 개의 용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와요. 만약에 문제를 풀 적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적에 5개 지문이 전부 다 처음 나오는 건 내지를 않아요. 5개 지문에서 많으면 2개, 적어도 하나 정도만 새로운 지문을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3개가 되면은 그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예전에 나왔던 기출들 그 속에 있는 내용들만 다 어느 정도까지 한 80% 정도까지 이해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참고로 동그라미 2번에 샌드 드레인 작업한 샌드 모래 연약 점토질 집안 물을 제거하는 집안 계량 공법 맞습니다. 요 뒤에 가면서 할게요. 동그라미 1번도 마찬가지로 RCD는 그 앞쪽에 있어요. RCD가 뭐냐면 36페이지 보면은 RCD 공법은 동그라미 1번에 대구경, 그러니까 말뚝을 박는데 말뚝이 엄청 커. 대구경. 어디 쓴다? 요거는 수중공사할 때 써요. 수중공사할 때 RCD 공법이. 그래서 인천대교 만들었을 때 요 공법을 이용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CD 공법의 포인트는 말뚝이 엄청 크다. 대구경, 깊은 심도, 수중공사.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37페이지에) 흙막이를 우리 했더니 주의사항이 있더라. 주의사항은 조금씩 달라요. 점성토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질토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점성토에서는 땅을 팠어. 이 땅은 판 땅이야. 흙을 흙막이 했어. 흙은 이만큼 있겠죠. 흙 이만큼 있다. 여기는 판 땅이야. 근데 여기 층압이 작용하겠죠. 흙을 막아져 있으니까 여기는 땅을 팠고 흙막이 벽 했고 여기는 흙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층압이 작용하다 보니까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뭉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뭐라 한다? 히빙 형사. 사질토는 땅을 팠어. 흙막이 벽 쳤습니다. 사질토는 여기 마찬가지로 층압이 존재한다. 사질토는 이게 반작용을 하는데 흙이 막 부부부부 끓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보일링 현상. 다음 파이핑 현상은 흙을 팠어. 흙막이 벽 설치했다. 여기 흙이 존재하겠죠. 파지 않는 것. 근데 흙막이 벽 상태가 좋은 거를 안 썼어요. 그랬더니 구멍이 있었나 봐. 이쪽으로 이쪽에 있던 흙에 물들이 들어오는 거. 파이핑 현상.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더라. 어떤 주의사항? 히빙 현상,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 3가지가 있는데 히빙 현상은 어떤 점성토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층압에 의해서 땅 팠는 곳에 흙이 융기되는 것, 히빙 현상.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에서 층압이 존재하는데 이 여기에 있던 물과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모래가 물하고 빠져나오면서 부부부를 끓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은 흙막이 벽 자체가 불량이에요. 구멍이 났어. 그래서 흙에 있던 물들이 들어와. 땅 파놨는 곳에. 파이핑 현상. (37페이지) 갈로 1번 휘빙 현상 이해되나요? 갈로 2번 보일링 현상, 갈로 3번 파이핑 현상. (38페이지) 그 참고해 보면 이것도 한번 기출되는 내용이긴 한데 16회 때 언더피니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언더피니 공법은 흙막이 공법이 아니에요. 흙막이 공법이 아니고 일단 기존 집이 있었어. 기존 집이 있었는데 뭔가가 부실해. 그래서 여기다가 주변에다가 언더 아래쪽에다가 한 번 더 보강 작업해 주는 것. 기존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강 작업해 주는 거. 흙막이 해주는 거 아니고요. 기존 물체가 있고 구조체가 있고 보강 작업. 언더피니 공법은 동그라미 1번에 기존 기초 구조를 보강하는 공법이더라. 흙막이 공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더라.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좀 부실해서 땅 쪽에다가 더 강하게 보강을 해준다. (38페이지) 기초구조. 교재에는 따로 없는 것 같던데 하나 이 공간에다가 하나 그려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 좀 필기를 해주세요. 땅을 팠다. 땅을 파면 요 기존의 땅이 어떻다? 기존 땅은 이완되어 있고 느슨하고 느슨한 지표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잡석 지정을 해준다. 왜? 땅을 파고 나면은 기존 땅이 이완되어 있고 느슨한 지표인데 이 지표를 어떻게 느슨한 지표를 다짐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잡석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배수를 촉진해 줄 수도 있더라. 잡석 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빈틈없이 또는 뭐 사춤 자갈로 채워준다. 일단 잡석 지정을 해주고 요 위에다 무엇을 한다? 요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깝니다. 콘크리트 타설. 근데 가장 밑에 있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우린 요것을 밑창 콘크리트 타설. 그럼 타설할 때 어느 정도 힘까지 해줘야 되느냐? 적어도 15메가파스칼 이상은 해달라.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다 지금 기초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이 잡석은 너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먹매김 해도 그 선이 안 보여. 그래서 먹매김 할 때 선도 정확하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 평탄화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요 위에다가 기초판을 올린다. 이 기초판을 올리는데 기초판 바로 위에를 뭐라 하더라? 주각부. 밑창 콘크리트와 기초판 요 경계. 무엇? 밑창 콘크리트와 기초판 사이의 경계를 두고 아래쪽은 뭐라 한다? 지정. 위쪽은 기초. 요거를 말로 정의하라라고 하면 지정 경계면은 어떻게 되나요? 라면은 기초판 어디? 하부 또는 밑창 콘크리트 상부. 지정은 기초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다? 하부 또는 지문을 봤을 때 밑창 콘크리트가 기준일 때는 어디다? 상부. 요 기초판의 크기도 이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럼 이 기초판의 크기 결정은 뭐에 의해서 된다? 우리 그때 뭐 극한하중, 무슨 사용하중 그런 게 있었죠. 아파트 지을 때는 원래 극한하중 해당되는 강도설계법인데 예외적으로 뭐뭐뭐일 때는 사용하중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크기 결정은 사용하중에 따릅니다. 요 기초판 요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요걸 결정할 적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원래 극한하중이었는데 예외로 뭐뭐뭐 했을 때는 사용하중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 콘크리트는 압축력은 강하지만 이게 취성이 있어서 팍싹 내려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치한다? 철근. 이 기초판에 하는 철근은 기초판을 중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상부, 하부 중에서 어디? 하부. 철근 배치하고 기둥에서 내려오는 철근은 이렇게 배치하는데 기둥에서 내려오는 건 길다 해서 장부 철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교재를 볼게요. 38페이지 갈로 1번 기초구조. 기초판을 포함한 기초주각부. 야가 기초죠. 기초판을 포함한 주각부. 갈로 2번 지정이 뭐랬더라? 야가 지정이었습니다. 지정. 기초판 안 들어가죠? 기초판 제외한 기초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랫부분입니다. 그 다음 3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잡석 지정. 야가 잡석이었어. 이 잡석 지정은 큰 틈 없게 깔고 빈틈 없이 채우고 사춤 자갈로 채운다. 같은 말. 동그라미 3번 밑창 콘크리트는 별말 없으면 1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달라. 요 그림에 동그라미 1, 2, 3 다 포함되었죠? (39페이지에) 기초구조 설계 갈로 1번 주의사항 동그라미 1번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서로 연결하면 지중보가 뭐였나요?
여기 기초판이 있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기초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와 어디를 연결? 땅 밑에서 주각부와 주각부를 연결하는 것. 이게 지중부였죠? 동그라미 1번. 독립기초라는 것은 독립기초. 기초가 따로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존재해. 독립기초를 지중부로 서로 연결하면 지중부는 뭐다? 주각부, 주각부 연결. 그럼 서로에게 힘을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등치마 방지 효과죠. 부등치마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방지해 줄 수 있더라. 오케이. 동그라미 2번. 기초는 땅에서 할 때 아까 치료 채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하? 동결선 이하. 동결선은 조금씩 다르더라. 120, 90, 60. 동그라미 3번. 동일 건물의 기초에서는 이종 형식의 기초를 병행하지 않는다. 기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걸 해줘야 되지 다른 형식을 하면은 안 된다. 갈로 2번. 기초판의 철근 배치. 요 기초판이 있는데 이 기초판이 이 기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기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각도 구하는 건 공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요 받는 기둥이 두께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 수식을 들어가는 공식이 있지만 그건 모르셔도 되고 힘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는 이 유효폭이 존재하더라. 유효폭이 존재하는데 기초판, 요 기초판입니다. 이 유효폭이 존재하는데 이 기둥을 중심으로 유효폭이 존재하는데 이 기초판을 가지고 봤을 때 위에서 봤어. 이 기초판을 요거를 위에서 봤어요. 이게 유효폭에 포함되는 거야. 요 힘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는 유효폭. 요 기초판 자체를 위에서 봤는데 여기가 유효폭에 포함되는 부분이었을 때 장변, 긴 변은 철근을 배치할 때 그냥 균등하게 배치하라. 근데 유효폭 여기에서 단변 쪽, 그러니까 짧은 쪽 철근 배치할 때는 유효폭 사이는 좀 촘촘하게 배치하고 균등하지만 촘촘하게, 유효폭을 제외한 부분은 균등하지만 상대적으로 야에 비해서는 덜 촘촘해도 되더라. 되죠? 요거를 글로 표현했는 게 동그라미 1, 2, 3번이에요. 갈로 2번에 기초판에 철근 배치. 그럼 기초판에 철근을 배치하는데 제가 그림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주철근은 기초판 바닥 하부변 가까이. 요겁니다. 요거 어디 해라? 주철근은 하부에.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해라. 동그라미 2번. 두 방향 직사각형 기초판의 장변 방향은 요걸 말합니다. 장변 방향. 장변 긴 거는 그냥 균등하게 하면 된다. 동그라미 3번. 단변은 유효폭은 많이 촘촘. 유효폭을 제외한 부분은 균등하게 하되 상대적으로 덜 촘촘하게 해도 되더라. 그게 동그라미 3번에 길로 세 문장으로 길게 표현되어 있죠. 요 말이에요. 복습하실 적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3번 같이 풀어볼게요. 기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주철근이 뭐라 했나요? 항상 그림 그릴 때 밑에 요 들어가는 요거 어느 쪽에 있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동그라미 2번. 말뚝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무슨 하중? 사용하중.
동그라미 2번도 맞는 말. 동그라미 3번. 기초판 크기 할 때 마찬가지죠? 사용하중 한다. 동그라미 4번.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에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할 때는 어떤 철근 한 번에 이걸 만드는 건 아니겠죠. 처음에 콘크리트 갖다 부을 때 기초판 먼저 붓고 야가 다 굳으면 거푸집을 대가지고 기둥을 세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하고는 굳은 시점이 어떻다? 다르다. 다르면은 잘 무너질 수 있으니 철근을 넣어주는데 무슨 철근? 장부철근. 동그라미 5번. 두 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변폭 전체에 어떻다? 균등하게. 전체에 균등하게. 장변은 그냥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단변에 넣을 때는 유효폭 사이는 어떻게? 많이 촘촘. 균등하게. 균등하지만 많이 촘촘. 유효폭 제외 부분은 균등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촘촘해도 되더라. (40페이지) (40페이지) 상단에 28 기초의 분류. 옆에 책에 보니까 계속 나오죠, 얘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출제 빈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갈로 1번에 기초판 형식.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독립기초, 계속 그렸던 게 독립기초예요. 즉 하나의 판 위에 하나의 기초 세우는 것. 이 판이 길게 있으면 각각 하는 것. 독립기초. 동그라미 1번에 독립기초. 가장 튼튼하겠죠. 동그라미 2번 복합기초. 기초를 하려고 이게 띄엄띄엄 하려니까 그만큼 부지가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 복합에 한 판 위에다가 두 개를 복합 기초. 두 개 또는 그 이상 하나의 기초판. 하나의 기초판 위에다가 두 개 이상 하는 것 복합 기초. 기초 하나에 기둥 하나 따로따로 떨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만큼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기초 하나에 두 개 이상 기둥. 동그라미 3번 연속 기초. 연속 기초는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벽돌로 집 지을 때, 그냥 쭉 지을 때, 벽돌 할 때, 조적조 건물 할 때 연속 기초. 동그라미 4번에 원통 기초를 지칭하는 말은 다양합니다. 우리 아까 원통 기초는 뭐와 똑같다? 매트 기초, 하나의 매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또는 뭐 매트 푸팅 기초 이런 것처럼 하는데 요거는 아파트는 온통 기초를 씁니다. 동그라미 4번 온통 기초.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전체를 다 한다.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고층 아파트에 많이 하더라. (41페이지에) 5번 문제랑 같이 볼게요. 41페이지에 5번. 동그라미 1번 직접 기초.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상부 구조 하중을 지지. 맞는 말. 동그라미 2번 말뚝 기초. 말뚝으로 이제 기초 해준다. 지내력이 부족했을 때 있었죠? 동그라미 3번
건물 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하나 온통으로 다 쓴다는 말이죠. 요거는 연속 기초가 아니라 매트 기초, 온통 기초. 연속 기초는 줄 기초라고도 하고 요거는 조적조 건물할 때, 벽돌로 집 지을 때. 동그라미 4번에 복합 기초. 하나의 기초에 2개 이상 기둥 올리는 것. 동그라미 5번에 독립 기초는 하나의 기초에 하나의 기둥 1대1 되는 것. 5번이라는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도 3번, 4번, 5번 지문은 내가 알아요. 방금 내용 했는 거에서 나왔고 1, 2번은 잘 모르는 말이지만 일단 놔두고 생각해도 되겠죠. (41페이지) 하단에 지정 형식. 아까 그림을 지웠는데 지정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미착 콘크리트 아래쪽에 있는 것. 그게 지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빠르게 할게요. 지정은 밑창 콘크리트 아랫부분이었는데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잠함 기초. 직접은 상부 하중이 기초판에 그대로 전달. 말뚝을 넣어가지고 하중을 전달시키는 것. 피어는 깊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 할 때 피어 기초. 잠함 기초는 다른 말로 케이슨이라는 뜻도 하는데 무슨 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단에 넣는 것. 상단에 보면 그림이 있죠.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는 깊게 파는 거. 직접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 기초, 말뚝 기초는 말뚝을 박아넣는 것 지정에다가. 피어는 보통 말뚝보다 더 깊게 박는 거 피어 기초. 잠함 기초는 상자를 싣는 것. 잠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개방 잠함이 있고 그 다음에 용기 잠함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개방 잠함과 용기 잠함이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다 쓰는 거는 개방 잠함이고 근데 땅을 계속 파는데 아주 물이 너무 많이 나와. 그 물도 같이 빼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용기 잠합을, 즉 출수가 많은 지역 할 때 그때는 용기 잠함을 쓰더라. 그리고 이 잠함 기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는 지상에서 먼저 시공을 해서 지상에서 케이슨, 통을 만들어서 잠함을 만들어서 지중으로 가라앉힙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2페이지 29번부터 할고요. 돌아가시면 오늘 배운 것까지 복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